그러면 오늘 수업을 다른 분들은 좀 못 오셨네요. 오늘 수업을 하시겠습니다. 뭐 이제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오늘 뭐 요거 다 할래나 모르겠지만요. 오늘도 이제 할 얘기가 많아서 여기 책에는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요거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게 184페이지에 있는 이제 수공의 운동.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에펠탑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유리 얘기 지난번에 하고 했었죠? 잔뜩, 그죠? 유리가 그만큼 우리 현대 문명을 만든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그래서 유리의 문명. 그래서 이게 달라질까 했는데 그냥 이제 건축에는 유리나 이런 것만 생각했지 그 자세한 것까지는 유리가 그렇게 크게 쓰인다는 걸. 그렇죠. 유리가 없었으면 과학도 없는 거죠. 그리고 현미경, 망원경 벌써 그거부터 확 차이가 나는 거니까 다른 거라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리가. 그다음에 오늘날에 이런 그죠? 이것도 다 유리로 그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유리가 없으면 스마트폰 뭐 이렇게 보내고 말고 할 수가 없다. 다 대단한. 예. 가만히 유리만. 자, 그래서 유리의 문명, 현대 문명은 유리. 그 얘기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제 184페이지, 185페이지, 184페이지에 수공의 운동, 그 다음에 185페이지 아르누보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184페이지에 박스 하나로 간단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책에는 이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보충이라기보다는 좀 저희가 좀 스케일 크게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요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얘기를 좀 오늘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84페이지 수공의 운동 딱 읽어보시고요.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수공의 운동. 그럼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자수를 하시고, 우리 예전에 오셨던 분 자수 뭐 자격증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왜 누구였죠? 그분? 그죠? 처음에 오셨던 경희대 예, 그죠? 자수. 아니, 나중에 뭐 이제 그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만 더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근데 우리 이제 보통 그런 걸 떠올리는데, 그죠? 수공의 운동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공의 운동이라 그러면 이게 벌써 대문자 아트는 아니거든요, 그죠? 일단 실용성하고 결합된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문자 아트가 연관된 겁니다. 소문자 아트, 오래된 예술 개념.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에 반대해 수공의 운동을 전개시킨 인물이 영국의 작가이자 디자이너인 윌리엄 모리스이다. 윌리엄 모리스, 그죠? 이게 저도 백화점 광고에 딱 나오더라고요. 윌리엄 모리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뭐 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뭐 이런 조명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아시면 이제 백화점 이런 거 전단지 보시면서 야, 너 좀 모르지? 잘한다, 윌리엄 모리스. 맞죠? 이 브랜드 뭐 있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 후손이 이 브랜드를, 왜냐면 이 사람이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죠? 그 후손이, 그렇죠. 그죠. 윌리엄 모리스, 회사 이름도 윌리엄 모리스 코퍼레이션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수공예 운동은, 19세기 말, 유럽과 미국에서 벽지와 옷무늬, 책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장식 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장식이란 건 이제 결국 생활 물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인간에 의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반대말이 기계니까, 이게 지금 산업화에서는 기계가 막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만들어져,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게, 요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의 인간의 반대말은, 물론 요건 기계는 아니겠고, 돈이겠죠. 그래서 돈을 위해 벌이지 단순히 돈벌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쓸지를 생각하고 만들었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수공예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왜 장인들이 아니면 주문을 하면 그 주문자가 쓸 사람을 생각하고, 이건 지금 저 어르신이 쓸 물건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거는 뭐 저 젊은 사람들이 쓸 물건이니까 이렇게 만드는, 쓸 사람을 생각하고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져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을 만족시키는 제품인 수공예품의 사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운동으로 인해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장 제품에 밀려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수공예품이 잠시나마 유행했다. 그러나 대중을 위한 미술품을 만들려는 그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수공예품은 가난한 대중들에게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그죠? 일단 이렇게 수공예 운동에 대한 얘기 간단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수공예 운동은 라파엘 전파의 영향을 받았다. 라파엘 전파란, 요거에 이제 그 다른 미술사 세계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라파엘 전파란 라파엘로, 그죠? 그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인,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죠? 그 라파엘로 이전의 이탈리아 미술의 순수함. 그 순수함이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요, 순수함. 그러니까 계산되지 않은, 그죠? 소박하고 좀 순수하고 좀 자연적인. 그래서 그러한 순수한 예술을 간직하고자 1848년에 결성된 영국의 화가극을 말한다. 그래서 그 회원으로는 화가 W.H. 헌트와 J.E. 밀리아스, S는 이게 묵음입니다. 묵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밀레이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D.G. 로제티가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모리스 앤드 모르간이 그 만든 1876년 벽장식 무늬, 이런 식으로 그 모리스가, 그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한 거죠. 그림을 그린 거죠. 그려서 이거를 벽장식, 벽지 무늬로 이제 활용을 해서 판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공예 운동, 그다음에 수공예 운동, 윌리엄 모리스, 그다음에 라파엘 전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 그다음에 요것이 아르누보로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아르누보로, 오른쪽에 아르누보. 아르누보는 뭐 그 뜻 자체가 이제 새로운 미술 아니에요. 새로운 예술, 그죠? 아르가 이제 불어로, 그래서 예술이고 누보는 새롭다는 뜻이니까요. 새로운 예술한테 그걸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시대적인 이제 그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문화사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1848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죠? 라파엘 전파가 결성된. 근데 1848년은 이제 자주 보셨으니까 아마 좀 외우셨을 겁니다. 그죠? 1848. 이게, 그죠? 공산당 혁명. 그죠?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나온. 그리고 요 선언이 나오고 유럽 전역이 엄청난 그 혁명에 휩싸였다 해서 그 노동자 혁명, 그 다음에 민족주의 혁명, 그래서 각국 정부들이 막 전복이 됐지만, 다시 이제 진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흐름은 이제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1789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시민혁명이 있었고, 이 밑에서는 물론 이제 이 전에 시작된 산업혁명이, 그죠? 1760년대에 와트 증기가 나오고요. 산업혁명이 이제 점점, 그죠? 영국에는 이제 뭐 한참 진행 이제 됐었고, 이제 대륙으로 확산되는 시기입니다.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산업혁명이 막, 그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제 새로운 예술이 형성된 거죠. 이른바 그 이전까지는 그 주문하고, 그죠? 귀족들이 주문하고 예술가가 만들고 주문이나 후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귀족들은 몰락하고 새로운 부르주아, 그죠? 새로운 신흥 계급 부르주아들이 이제 지배 계급이 되면서 이제는 예술가들이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러면서 이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현대적 예술 개념이 성립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조적으로는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한 신고전주의에 이어서 이제 낭만주의, 그죠? 이 낭만주의가 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합리주의나 어떤 이성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죠? 야, 모든 거를 따지고 말이야, 합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느낌이 모든 것이다, 그때 말대로, 그죠? 느끼는 대로 살아야 된다. 느끼는 감성, 정열, 그죠?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게 낭만주의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낭만주의적인 그런 운동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낭만주의적인 노동자라면 같이 뭉칠 수 있다. 또 우리 같은 민족이라면 같이 뭉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어떤 정신성을 바탕으로 어떤 혁명을 시도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혁명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리얼리즘.
우리가 안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리얼리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이론적인 흐름의 얘기인데, 그건 이론적인 흐름의 얘기고요. 그러면 대중 문화적인 흐름은 어떤 거냐? 이게 팍팍 넘어가냐? 그렇지가 않죠. 대중 문화적인 흐름은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문화 지체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과거의 관성이나 관념에서 쉽게 못 벗어나요. 그죠? 우리가 아직도 추석을 이렇게 세는 것처럼, 그죠? 이 농업사회도 아닌데 무슨 추석이나 설날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옛날 농사 짓던 시절에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무슨 산업화 시대에 이 추석이나 이걸 설날을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건 참, 사실은 이게 미스매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미스매치하고, 그런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래서 뭐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대표적인 그 우리나라의 갈등은 추석 지나고 나면은 그 이혼 법원이 제일 바글바글 그런다며요. 그죠? 사실 그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산업화는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이 지방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며느리 해서 막 싸우고 이혼하자 갈등 나는 산업화에서 사실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관성이 남아있다는, 인간이 그래요. 상당히 그래서 이게 이런 여상가 이게 시대는 이렇게 확확 바뀌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르게 빨리 시대에 적응한 사람들은 이제 큰 돈을 벌고 지배계급, 이거 자본가가 되는 거죠. 그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과거의 관성, 앞으로 이제까지 하던 대로 변화에는 뒤늦게 쫓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낭만주의도 한편으로는 그런 복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낭만주의는 과거로 돌아가자. 그죠? 야, 이렇게 따지는 세상 말고 이 모든 걸 따지고 막 기계로 바꾸고 안 돼. 우리 옛날 인간다운 세상 그런 대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다는 거예요. 호소력이.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룰 얘기가 이 부분 얘기거든요. 19세기 후반부의 문화사적인 얘기거든요. 오늘 전체 할 얘기가. 그래서 이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 휘슬러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그죠? 이 시대를 거치면서 낭만주의를 거치고 그 어떤 고고한 예술, 그죠? 현실과는 무관하게 그냥 그 자체 목적으로서 즐기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인 그런 이른바 순수 예술을 이제 그 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휘슬러 같은 경우는요. 그죠?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요 계열이에요. 요런 것들은. 그게 인상주의나 표현주의, 상주의 그런 계열이고, 이 아르누보는 사실 이거랑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렇게 되고 순수 예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하던 얘기 중에서는 요건 지금 이제 밀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상 다음에 쫙 요쪽 여기 이른바 그 엘리트 예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미술사를 배울 때는 요 라인을 배우잖아요. 그죠?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후기사주의, 표현주의, 상주의 이렇게 쭉 그다음에 이제 모더니즘, 입체파 쫙 이렇게 그 라인으로 쫙 온 것처럼 배우는데, 그거는 그 오늘날 우리가 그 현대적 예술관념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좀 흘러온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는 이런 건 아닌 거죠. 이런 것도 물론 뭐 사람들이 했지만 실제로 대중들이나 또는 뭐 이 당시 부르주아 지배계급들이 뭐 즐기고 좋아했던 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거는 뭐 그냥 영화, 그죠? 드라마, 그죠? 뭐 웹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죠? 오늘날에도 이런 그 엘리트 예술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겼던 것들이 뭐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겼던 거는 결국에는 이 낭만주의적인 이 흐름이 사실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기 리얼리즘이 쭉 나오고, 이제 리얼리즘을 사람들도 이제 많이, 뭐 리얼리즘 소설이나 뭐 그 뒤에 리얼리즘 뭐 드라마나 영화들도 많이 보긴 하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낭만주의적인 요거를 좋아했다. 그거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파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그래서 19세기 후반의 문화사입니다. 19세기 후반의 문화사적인 그런 이야기. 요거 뭐 다들 뭐 기억나시죠? 그죠? 크리스탈 팰리스 불탄 거, 그다음에 구텐베르그 그 얘기. 참 이 유리는 생각해도 참 참 그 대단한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윌리엄 모리스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죠? 윌리엄 모리스. 여기서부터 그냥 유리 해서 수공의 운동. 이게 이제 무브먼트가 붙었어요. 그죠? 무브먼트, 운동. 그죠? 그냥 뭐 수공예라고 안 하고 운동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이게 좀 사회운동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르크스랑 깊이 연관돼요. 이게 1848년 그 전후로 시작, 그죠? 왜냐면 이 당시가 이제 그 초기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초기 자본주의에는, 산업화 자본주의에는 이게 상당히 비인간적이었죠. 그죠? 시골에서 다들 도시로 몰려온 도시 빈민이 형성되고, 도시 빈민들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병 걸리면 그냥 아웃돼서 죽는 거고, 그죠? 탄광에서 화좀 죽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나온 소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냥팔이 소녀. 나온 거 있대. 성냥팔이 소녀 딴거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폐병 걸려 죽고 애 혼자 버려져가지고 남은 게 성냥파쇄하다 얼어 죽는 그게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그 성냥팔이 소녀 나온 겁니다.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비인간적인 면모를 개선하려는 대안의 모색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운동, 사회주의,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였어요, 결국에는. 한편으로는. 그 마르크스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제 그 사회주의인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과학기술적인 진보는 믿었던 거죠. 그죠? 과학이나 기술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간화시키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비인간적인 면모를 개선하려는 운동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이 시도한 게 뭐냐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왜 그 노동의 소외를 얘기하면서 이 공장에서의 노동은 너무나 이제 비인간적이고 착취고, 그다음에 그 소외되어 있다. 그죠? 인간이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계화라는 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기계화라는 거는 우리가 기계를 도입하는 걸 기계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본주의 기계화라는 건 인간이 기계화예요. 인간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기계처럼 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재미가 없고, 그죠? 그 시간에 재미가 없고, 오로지 돈벌이로 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창의성. 그죠? 노동자들은 창의성을 발휘할 일이 없는 거지. 그냥 주어진 동작만 딱 해서 물건을 계속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그 창의성도 발휘 못하고, 당연히 그 시간이 소외된 시간으로서 그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소외되는,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물건이 또 누굴 위해서 만드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 상품으로부터 소외되고, 그래서 노동의 소외라는 말이 이제 그 마르크스 유명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이런 그 산업화나 과학기술적인 발전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수용하면서도 인간적인 노동, 그죠? 인간적인 노동을 하고 인간적인 어떤 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아까 그 회사가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만든 회사.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는 그 영국의 직물제자, 시인이자 작가, 사회주의 운동가인데요. 그러니까 요게 그 빅토리아 시대라고 이제 자꾸 나옵니다. 그 19세기 후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1848부터 한 20세기 초 빅토리아 여왕이 1901년에 죽는데 그때까지 빅토리아 시대. 예? 그러니까 19세기의 그 세계 자본주의를 주도했던 영국의 그 아주 영광의 시대라고 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계물 중 한 명으로 존 러스킨 그때 나왔었죠. 그죠? 이 사람 또 나옵니다, 오늘도. 그죠? 러스킨 왜 휘슬러랑 그죠? 소송 붙어가지고, 저게 무슨 물감통 던진 게 무슨 예술이냐 하면서, 러스킨은 옛날 식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 러스킨의 직접 제자예요. 그 강의를 듣고, 러스킨이 그 미술, 최초의 미술 그 교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술학부. 그래서 그 밑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라파엘 전파의 영향을 받았고, 당대에는 뭐 소설도 많이 썼어요, 소설. 근데 소설은 또 고대 및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소설, 뭐 로망이죠, 그죠? 고대 중세 뭐 이런 설화 같은 거를, 신화를, 그런 거를 소설을 써서 그런 거로 소설로 인기를 많이 끌은, 한마디로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다재다능. 나름 그 시대의 대표적인 그 지식인이기도 하죠. 지식인이고 선구적인. 그래서 직접 행동가이기도 하고 지식인이기도 한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기 자본주의의 산업화와 자본주의 어떤 비인간적인 면모를 좀 바꿔서 보다 인간적으로, 우리 그죠?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착취하지 않고, 그 노동도 재밌게 하면서 창의성도 발휘하고, 노동자한테도 그 이익이 돌아가고, 또 그 제품을 만든 사람한테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실 그런 걸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아주 아이디어란 거죠, 그죠? 또 이념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사를 만듭니다, 회사를 만드는데요. 회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어디 갔지? 회사가 모리스 앤 코퍼레이션이니까, 그죠? 모리스 앤 코퍼레이션이니까 아마 이게 그 나에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영국은 그 회사들이 있어요. 아마 이 자손들이 그걸 아마 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를. 자기 회사는, 그죠?
뭡니까? 자기 회사는 노동자들이 다 똑같은 획일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수공예 쪽으로 가는 거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주문을 받아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만들지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나름 이 사람이 그것도 있었어요. 환경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당시 초기 자본주의 상품은 의류 아니에요? 의류, 염색 산업. 그죠? 근데 염색이 당연히 화학약품이 좋겠어요. 그래서 엄청 안 좋잖아요. 그죠? 엄청 안 좋고, 막 묻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이거는 화공약품 이런 거는 이게 크게 우리한테도 몸에도 안 좋고, 안 좋다 해가지고, 유기성 염료. 대단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유기성 염료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유기성 염료도 유기성으로 막 개발을 하고, 근데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회사가 결국에는 이제 잘 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커다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산업화와 어떤 합리화를 인간다운 자본주의 또는 뭐 자본주의를 넘어선 그런 사회 생산력적인 발전을 하겠다라는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출발점은 사실 이거잖아요. 근대화 합리화에 반발하는 낭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이게 근데 마르크스가 원래 이랬잖아요. 그죠? 마르크스 자신이 과거 회귀주의잖아요. 과거 회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그죠? 마르크스가 원시 공산사회로 돌아가자는 건데,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원시 공산사회. 그죠? 원시 공산사회는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따지지 않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내 거, 이건 네 거, 내 거. 이거를 따지지 않고 서로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알아서 자기 쓸 만큼 쓰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서 따지지 않는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그 면에서 마르크스 공산주의 자체가 유토피아적인 과거 회귀주의적인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모리스도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그런 걸로 돌아가자. 서로 따져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뭐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어쨌든 낭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 요게 이제 딱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세기 초에 낭만주의가 나왔지만 그 19세기 낭만주의가 19세기 내내 쭉 영향을 미쳐요, 사실은. 19세기 내내. 그리고 20세기 우리 엘리트 예술까지도 다 그 영향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뭐 초현실주의 이런 것도 다 낭만주의 영향이에요. 이 낭만주의, 19세기 초에 나왔던 낭만주의, 그러니까 근대화 합리화에 반발하는 낭만주의 영향이나 그 연장 또는 뭐 그것의 어떤 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낭만주의를 이해하면 이제 쉽게 이해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그래서 낭만주의는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과거 회귀주의적이다. 그죠? 그래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거의 몇 점 없는데 이게 또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이졸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그죠? 이졸트는 이거 들어보셨어요?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죠? 와그너의 오페라, 그죠?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중세 유럽 켄트독의 전설의 여주인공, 이졸트를 이렇게 자기가 그린 겁니다. 물론 이 모델은 1859년 모리스와 결혼한 제인 버든이라는 뭐 그런 여성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올 텐데요. 이게 이게 예술을 하고 이런 게 지난번부터 그랬죠. 이 모델들하고 해서 이게 좀 동물의 왕국이에요. 지난번에 그것도 그랬지만요. 그죠? 이게 좀 동물의 왕국적인 모델들이 왜 이렇게 그런 스캔들이 많은지. 어쨌든, 근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모델을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삐삐 말라야 돼요. 그죠? 엄청 말랐죠. 그죠? 마르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주변 사람들 보면 다들 막 달겨들었나 봐요. 이게. 뭐 눈에 띄게 뭐 엄청 났을 테니까 사실은 실물은 눈에 띄었을 거 아니야. 딱 모델들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모델이 이제 이 부인이 이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식인 계층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층민 계급 출신인데 이제 훤칠한 이런 외모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모델이 되었다가 이제 모리스가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이제 이 부인하고 사는데요. 근데 이 그녀는 남편이 된 윌리엄 모리스와 또 라파엘 전파의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모델이 되면서 또 연인이 돼요. 그죠? 아주 동물의 왕국이에요. 되면서 또 주변에 복잡한 거였습니다. 주변에 다 이렇게 그런 불륜의 관계. 뭐 오늘로 보면 불륜이죠. 뭐 이 여성이 어쨌든 그렇게 그 당시 어쨌든 꽤 그런 거로 유명한 그런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요게 이제 요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니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고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했던 스토리는 이런 뭐 중세 전설 또는 이게 기네비어 왕비인데 아도왕의 왕비거든요. 아도왕 그죠? 아도왕과 원탁의 기사 그 전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 좋아했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 일단 이따 또 나오시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윌리엄 모리스 회사에서 만든 이제 벽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고 해서 손으로 그려서 이렇게 만든 그래서 벽지 디자인, 디자인 이렇게 뭐 그죠? 식물 무늬를 기반으로 해서 손으로 직접 그린 겁니다. 그다음에 염료나 이런 것도 좀 벌써 그죠? 그런 그 화학적인 것보다는 그 천연 유기농 염료, 유기 염료들 천연 그런 염료를 사용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그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라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려서 만든 그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제 이 섬유 인쇄용 나무 패턴을 요거를 이제 손으로 다 작업해서 만든 거죠. 그죠? 만들어서 요걸로 이제 한 장 한 장 찍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모리스 회사는 회사니까 이거 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수공예품이라도 손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옥스포드에 매장을 열었는데 영국 상류층과 중산층에 큰 인기를 얻었겠죠. 야 이거 뭐 저 공장에서 나온 거랑은 다르잖아요. 공장에 특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이때 공장에서 나온 물건은 어떻겠어요? 그게 다 막 묻어나겠죠? 그죠? 이게 그 당시 염료 제품이나 이런 게 그냥 묻어나고 좀 있으면 변질되고 막 그죠? 이게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수공예 요거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오래 숙성도 하고 해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상류층의 중상층들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엄청 그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물론 나중에 이윤이 안 남아가지고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지만은요. 또 모리스가 자신이 또 다른 사회주의 운동한다고 또 이런 사람은 이것만 하지 않고 막 운동하고 이러면서 다른 활동하다가 거기서 다 탕진하잖아요. 그래서 모리스는 자신의 사상은 어쨌든 사회주의고 민중주의인데,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먹고 잘 사는 걸, 유토피아적인 그 사회주의를 추구했는데, 상류층이나 부자들만 자기 그 사가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부자들의 돼지 같은 그런 그 욕심이나 사치에 봉사하기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 자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상과는 반대로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윌리엄 모리스의 수공예품이 이제 커다란 상류층의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근데 아까도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 대중들이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그 비쌀 수밖에 없죠.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니까요. 그죠? 또 대량 생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회사가 꽤 컸어요. 뭐 한 150명 됐다 그래요. 직원이 꽤 큰 거죠. 나름 그죠? 그래서 커서 꽤 그래도 회사가 오래 상당히 유지했는데 그 뒤에는 그 이제 모리스가 다른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또 좀 약간 일찍 죽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마 남아 있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또 그 수공예로 이런 테피스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로 작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서 계속 파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나 테피스트리 그죠? 짠 거 아니에요? 자수 그죠? 자수로 짜가지고. 근데 자수로 짰는데 그 이제 자수로 짠 내용이 다 또 중세적인 거예요. 과거 회귀적인. 그래서 낭만주의 어떤 그 로망이 담겨 있는. 그래서 성배의 환상. 성배. 성배가 이제 뭔지 아시죠? 그죠? 성배가 그죠? 그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자신의 이제 사실은 포도주를 담았는데 포도주를 왜 따라주면서 그죠? 이거는 나의 피니 뭐 이건 나의 살이니 먹어라 이거 주잖아요. 그죠? 그 피를 담았던 그 잔, 그 성배입니다. 그래서 뭐 성배의 전설은 그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전설은 왜 이 성배를 이게 이제 이게 흘러들어 이게 그 당시 전설이죠. 이게 어떻게 흘러들어와서 우리 영국에 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그 떡밥인데요. 그죠? 영국에 있는데 그걸 이제 찾으면은 그 성배는 일종의 만병통치야. 만병통치, 만국통합.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따라 마시면은 병이 다 낫고 그 성배를 찾아서 또 거기다가 그 뭐 술을 따라서 나눠 마시면 서로 안 싸우고 이런 그 만병통치인 거야. 그래서 왜 아도왕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아도왕이 왜 이제 그 자기 사생아가 자기 그 이복 누이가 자기를 이제 유혹해서 낳은 아들 사생아랑 자기랑 전쟁해서 자기가 세력이 막 밀리고 막 어두워지니까 이제 이걸 이길 길은 성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기사 3명을 보냅니다. 자기 그 원탁의 기사들을 원탁에서 다 보내는데 다 죽고 나중에 3명이 특히 이제 퍼시발이 유명하죠. 퍼시발이 그럼 다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성배를 드디어 찾습니다. 찾은 거죠. 기사 3명이
성배를 찾아가지고, 그죠? 그 성배 이렇게 천사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찾았다는 그런 뭐, 지어낸 이야기죠.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래서 성배를 찾아서 우리가 다시 그 평화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일종의 그 떡밥, 그죠? 떡밥입니다. 정말 많죠? 이 떡밥이, 그죠? 성배를 찾는 거, 또 성창, 그죠? 그 예수를 찔렀던 창을 또 찾는 거, 그런 등등. 그때는 그 인디아나 존스. 그죠? 예, 예, 예. 근데 그걸 진짜 믿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도, 그죠? 뭐야, 키워. 예, 예. 오늘날 우리가 뭐, 보물선 찾는 거랑 비슷하죠. 보물선, 바다에서 보물선 찾았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테피스트리로 크게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겁니다. 테피스트리.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뭐 많이는 아니고, 많이 생산은 못하니까. 직접 수공예로 짜서 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일단 말씀드린 분위기가 그거예요. 분위기가 이 산업화나 이런 거를 거스를 수는 없는데, 그거를 보다 인간적으로, 그죠? 인간적으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수공예품을 이게 만드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신 비싸고, 그래서 비싸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근데 거기에 담긴 그 주제나 그 내용들은 이게 또 이제 과거적인 거예요. 중세의 어떤 전설이나 설화들, 요런 것들. 그게 그 19세기 중반과 후반과 20세기 초까지의 문화적인 분위기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대충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문화적인 포인트가요. 자, 그래서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윌리엄 모리스 바로 앞에 있었던 라파엘 전파. 그죠? 거기 잠깐 언급됐었죠. 그래서 다른 미술사 세계에서 이제 꽤 많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온 이유는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게. 그 예술사적인 그런 가치보다는 그 문화적인 가치도 크고, 뭐 그래서 저는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전파.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프리죠, 프리. 그죠? 라파엘로. 그죠? 아까 그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전으로. 그죠?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프리, 라파엘이 붙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이미 영국에는 낭만주의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낭만주의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고요. 1848년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낭만주의가 유행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영국 국회의사당이라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그죠? 이때 지어졌어요. 국회의사당. 영국 국회의사당은 완전히 고딕식으로 뾰족하게 고딕 성처럼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복고, 그죠? 과거로 돌아가자는 그런 복고가 유행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건축을 지을 때, 우리는 뭐, 그 오래된 중세 성처럼 그 영국 국회의사당을 새로 지은 겁니다. 그때 대화제가 한번 나가지고, 그죠? 그죠? 기억나시죠? 불탄 거, 터너가 막 그림 그리고 그랬잖아요. 화제를.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은 이미 낭만주의가 이제 크게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게 프랑스보다 늦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프랑스가 항상 선진적이긴 한 거예요. 프랑스는 낭만주의가 그 전에 이미 유행했거든요. 그죠? 19세기 초에. 근데 그게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은 그거보다 한 10년, 20년 늦게 이제 막 유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전성기를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1848년 커다란 혁명의 와중에 그 혁명이 그거잖아요, 사실은. 이 자본주의나 그 합리주의, 여기 써처럼, 그죠? 근데 합리주의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를 따지고 뭐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으로 보인 거죠. 1848 혁명이. 그러니까 나름 이 예술가들도 여기 쓴 것처럼 윌리엄 홀먼 헌트, 존 에버렛 밀레이 또는 안테 가브리엘 로디 등 영국의 화가, 시인, 평론가 등 이 영국 이 예술가들이 우리도 이제 이런 운동 우리끼리 의기투합해서 이제는 그죠? 우리 이런 합리주의나 이성주의를 넘어서 반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의기투합한 겁니다. 그죠? 7명이 형제단, 브라더후드, 의기투합한 거죠. 그죠? 의형제면, 우리 같이 하자. 해서 그런 식으로 술 마시면서 이제 형제단을 결성하는 거를 출발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출발점도 낭만주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거죠. 그죠? 합리주의에 대항하는 낭만주의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에 예술의 본질은 어떤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스피릿. 그죠? 정신. 우리 어떤 인간의 영혼, 어떤 정신이 그 예술의 핵심이고, 당연히 중세 문화 또는 고대 문화 이런 거를 동경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중세의 기독교 문화라든지 또는 과거 회귀적인 그런 성향을 기본 출발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그 시대의 분위기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만이 뭐 독창적인 게 아니라, 그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낭만주의 이해하면 쉬워요. 이게 다 낭만주의의 그냥 한 가지 흐름이었구나, 운동이었구나. 그래서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중세로 돌아가자. 그래서 요 형제단 자체는 몇 년 뒤에 해체되지만, 하지만
라파엘 전파란 이름은 좀 더 지속됩니다. 계속 19세기 후반까지도 계속 그래서 뭐만 나오면은 다 이게 이제 라파엘 전파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봤던 그 지난번에 봤던 그 뭡니까 뭐예요 그 흰옷의 소녀를 그린 그죠? 그 휘슬러가 왜 그 프랑스 살롱전에 출시했다가 낙선한 다음에 그죠? 그 걸린 그 흰옷의 소녀 그것도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야 이거 라파엘 전파 영향 받은 거다라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좀 벌써 분위기가 약간 그 중세풍의 분위기가 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이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는 뭐 오래 가지 않았지만은 그 이름 자체는 계속 남아가지고 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라파엘 전파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걸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요 기독교적이거나 과거 회기적인 어떤 중세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분위기에는 다 이제 라파엘 전파의 영향이다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19세기 후반의 문화적인 분위기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시대 후반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럼 왜 라파엘 전파냐? 그러니까 라파엘로의 고전주의적 스타일이나 마니에리즘이 예술을 타락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야, 우리는 라파엘로 그러면 고전주의의 대가인데 그죠? 이걸 예술을 타락시켰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너무나 계산적이라는 거야. 너무나 계산적이고 인위적이고 사실은 너무나 그게 이제 깔끔해요. 사실은 이게 라파엘로가 그죠? 라파엘로가 우리가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보시면요, 그죠? 라파엘로 그림이 여기 나온 거로는 뭐죠? 그죠? 96페이지 그죠? 96페이지에 라파엘로의 그 대공의 성모라는 이제 성모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뭐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물론 자기 애인을 저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그죠? 근데 이게 아주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건 너무나 계산되고서 인위적이라는 거 사실은 이게 사실 핵심 포인트는. 꼭 이것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이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는 사실 좀 다 어떤 비례를 중요시하고 그죠? 비례, 합리성, 뭐 대칭, 그죠? 한마디로 하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화면, 그죠? 깨끗한 화면에 아주 정연하고 질서 잡힌. 우리 나중에 그것이 어떤 푸스eng의 신고전주의가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푸스eng의 신고전주의가 아카데미를 지배하죠. 아카데미, 그죠? 아카데미 화풍, 그죠? 그 학교, 미술학교, 아카데미 화풍을 지배하잖아요. 그죠? 푸스eng의 신고전주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까지 다 겹쳐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낭만주의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카데미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영국에서도 왜 조슈아 레일롤드가 이제 아카데미를 설립하면서 초대 원장이 되고, 영국에서도 아카데미가 꽉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화 권력, 예술 권력으로서, 그죠? 어떤 미술전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심사하고, 자기들이 인정한 작품만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그게 아닌 건 이제 대우를 못 받으니까. 근데 이 아카데미 스타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아주 깔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135페이지 보시면요. 그죠? 그리고 135페이지. 그렇잖아요. 여기 135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니까 복습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135페이지에 레이놀즈, 그죠? 조슈아 레이놀즈. 거기 왕립 아카데미와 장려 양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랜드 매너. 그죠? 그랜드 매너. 이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 프랑스의 왕립 아카데미를 본떠서 영국의 왕립 미술 아카데미가 설립된 것은 1768년이며, 그죠? 한 100여 년쯤 뒤에, 그죠? 조슈아 레일즈궁의 최초의 원정으로 부임했다. 그가 20년도 넘게 서술한 15개 나라의 화론을 보면 고전주의에 근거한 엄격한 규칙을 정립해 놓고 있다. 화가는 모름지기 장려 양식을 그랜드 매너를 따라야 하는데, 장려 양식이란 이상화된 미를 의미하는 프랑스적 개념으로서 고대 로마의 소품과 이상화된 자연 풍경 속의 영웅적인 인물들을 그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상화됐다는 게 우리 일상으로 표현하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죠?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다 모든 게 계산된, 철저하게.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보시면요. 그래서 역사에서 찾은 의미심장한 주제를 그린 장면이 가장 선호되었다. 그러나 레일즈 자신도 초상화로 생길거리가 같은 인물들이 당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이상 초상화도 공식 활동으로 간주됐다. 그래서 이상적인 미란 자연을 미화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배제시키며 일상의 거칠고접한 면을 정화시킨 것이었다. 따라서 레일즈는 자신의 모델들을 신이나 여신과 같이 묘사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아카데미는 이후로 100여 년 동안을 양보할 수 없는 권위를 누렸는데 이게 대충 100년 지나면 여기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죠. 이게 라파엘 전파.
그죠? 대충, 그죠? 100년, 그죠? 지금 이게 1768년이니까 100년 지나면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100년 좀 지나서, 그죠? 100년 정도 지나서 100년 동안 이제 권위를 누렸는데, 그러나 19세기 이제 말, 그죠? 후반에 아카데미는 평범한 작품을 지지하고 진보적인 미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1898년 작가 조지 모어는 어느 글에서 거의 모든 화가들이 아카데미를 싫어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화되어 있다고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경멸하는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 거예요. 두 가지 방향. 크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와 영국 아카데미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보자면은요, 그 아카데미 전통에 반발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인상파아니에요. 그때 이제 인상파 얘기할 때 다시 아카데미는 또 정리 드리겠습니다, 따로. 근데 그러니까 인상파로 이어지면서 인상파, 그 다음에 뭐 입체파 등등 하면서 모더니즘으로 이어진 거. 근데 요건 이제 엘리트 예술이죠. 그죠? 엘리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엘리트 예술이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아카데미에 반대해서 인상주의. 그죠? 낙선한 사람들이 우리는 출품 안 한다. 출품 안 하고 우리끼리 전시회 한다 해서 우리끼리 인상파 전시회 해가지고, 그죠? 막 8번 하고 크게 성공하고 해서 이제 새로 길을 개척하면서 그것이 주류가 된 건데, 한편으로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길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오늘날에 오는 엘리트 예술을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은요, 요거는 어떤 방향이냐면은 이거는 과거 회귀적인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라파엘 전파는 과거 회귀, 그죠?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인상파, 뭐 입체파 이렇게 쫙쫙 나간 흐름이 아니라 요거는 과거 회귀적으로 우리는 아카데미 스타일 말고 과거로 돌아가서 보다 순수하고 그다음에 풍부하게 살아있는 디테일, 그죠? 약간 그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이상화된 게 아니라, 그죠? 디테일이 다 살아있고 생생한 색상, 그죠? 복합적 구성 등 계산되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복합성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걸 우리가 추구한다 라는 식의 그런 운동이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랑 같이 연관시켜서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카데미에 반발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카데미의 출발점이 결국 그 라파엘로의 고전주의니까, 그죠? 그거를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라파엘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파엘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요, 라파엘 전파. 자, 그래서 어쨌든 아카데미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있었다는 거, 그거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라파엘 전파는 이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요. 뭐 또 사람들 많지만요, 뭐 책에 3명만 언급됐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뭐 몇 명 빼고는요. 그래서 중요한. 근데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인기 있었던 그림을 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오늘날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아주 그 인기가 19세기 그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윌리엄 홀먼 헌트. 이제 거기 잠깐 이름만 언급됐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라파엘 전파 중에서 형제단의 이념을 끝까지 충실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주로 종교화를 주로 그랬습니다. 과거 회귀적, 중세적인데 이제 그 기독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심한 디테일, 생생한 색상, 정교한 상징성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러스킨과 칼라일, 우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 두 명, 그죠? 칼라일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지식인이고, 러스킨은 그죠? 그 대표적인 그 지식인으로서 그 영향을 받았으며, 어쨌든 이 사람은 당대에는 어쨌든 크게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세인트폴 대성당에 붙여. 이 사람은 여기 붙이는 거죠? 영국 세인트폴 성당에 붙이는 건 뭐 엄청난 영광 중에 가문의 영광이죠, 진짜. 그 당시 이 그림 때문에 사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이 그 성당이 있어요, 아직도. 물론 요거 말고 다른 버전인데요.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헌트를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그림 이겁니다. 제목은 그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지금 이게 지금 예수죠? 예수가 지금 면류관, 그죠? 가시 면류관, 그죠? 가시관 이거 그 로마 군인들이 씌워준 건가요? 뭐 그죠? 뭐 이거 뭐지 왕이라며 해가지고 씌워줬다며, 그죠? 맞죠? 그죠? 이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고 예수가 다시 재림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 그것도 있습니다. 왜 우리 니체나 이런 거 할 때 나오잖아요. 19세기 말에 이 종말론적인 세계의 생각이 있어요. 세상 끝난다. 원래 그죠? 단위가 바뀌면 우리가 2000년, 뭐 1999년 세계 망한다 이런 것처럼 이때는 더 심했어요. 더.
우리 1999년은 이거는 이제 이제 과학기술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그냥 이때는 진짜 그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부터 막 19세기 말에는 야, 이제 막 종말이 오지 않느냐, 우리 1900년에 세상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 얘기들.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인기 끌었던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재림을 해가지고 면류관을 쓰고서 등불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그죠? 오랫동안 열리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문 앞에서 예수가 등불을 들고 이제 문을 두드리려는 그런, 그죠? 두드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막 잡초가 막 이 문 앞에 우거져 있어요. 그죠? 예수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죠. 그죠? 예수의 얼굴은 이 자신을 얼굴을 모델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이 이제 크게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한 번 성공하면 이 당시 사람들 그림은 몇 번 그리죠. 그죠? 몇 번 그리면 잘 팔리니까. 근데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여기 세 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게 세계 순회 전시를 했대요. 이 배를 타고 이 그림을 세계 순회 전시. 그래서 이게 특히 호주에 왔을 때 호주 인구의 80%가 이 그림을 봤다고 해요. 다 몰려서 이 그림이 뭔가 영적인 그림이다 해가지고 그 당시엔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이제 구성은 똑같아요. 그죠? 예수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세인트 폴 대성당에 걸려 있는 그 형태입니다. 그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당에. 성당에 들어가 있고, 요 밑에 요것과 관련된 성경 문구가 요한 묵시록 요거라고 합니다. 성경 문구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한 묵시록 이게 어느 게 맞아요? 묵시록이 맞아요? 계시록이 맞아요? 번역하기는 카톨릭에서 어떻게 번역해요? 계시록이라 그러죠. 계시록. 묵시록 그러면 좀 무서워. 좀 요한 계시록.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찾아오면은 문을 열어라라는 건데 사람들이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여기 쓴 것처럼. 그래서 문에는 손잡이가 없는 거지. 이쪽에 그러니까 예수 쪽에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쪽에서는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의 다친 마음, 이래서 지금 말세가 오고 있다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그림이 빅토리아 시대의 대중들의 신앙심에 상당한 호소를 가졌던 그림이라고 하고요. 세계순회 전시회도 하고, 이 그림이 여기에도 그 세인트 폴 대성당에 걸린 거죠. 걸리고 이 사람이 또 죽어서 또 묻히고 이 그림도 유명해져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 기독교적인 복고적인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생한 색상, 그죠? 이런 거.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세심한 디테일, 생생한 색상, 정교한 상세 묘사 같은 게 이런 게 잘 드러납니다. 이런 거 보시면요. 그죠? 색상이 좀 생생하죠, 확실히. 그죠? 색상이 생생하고, 이것도 물론 기독교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 영국 해안에는 이렇게 길 잃은 양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그죠? 이게, 그죠? 예수를 따르지 않고 이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모르고 지금 굴러 떨어지면 다 죽는데, 이게, 어쨌든 색상들이 아주, 그죠? 좀 다르죠? 고전주의 그림하고는 달라요, 좀, 그죠? 그런 표현이. 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것도 유명한 그림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전 잘 몰라요. 전 잘 모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속죄염소? 대충 얘기는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건 읽어보니까. 우리 좀 레이기에 묘사된 희생양을 묘사한 그림이라는데 이게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지, 어떻게 보면. 그죠? 공동체의 죄를 상징하는 붉은 천으로 뿔을 감싸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잖아. 저지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 천에다가 감싸가지고 여기다가 다 불어넣고 이 염소를 광해로 쫓겨버린대. 그럼 얘는 이제 굶어 죽겠지, 돌아다니다가. 잡혀먹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대신 자기들의 죄는 이제 버렸다는 거지. 이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죠? 사신들의 죄를 대신 이제 염소한테 맡겨버리고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실제로 이 헌트가 사해를 여행하면서 이제 이런 사해의 그 장면을 배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뭐 이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죠? 이게 이런 속죄 염소. 어쨌든 기독교 성경에 이렇게 있나 봐요. 레이기 있죠. 레이기라고 있죠. 그죠? 요거. 구약이죠? 아닌가? 신약인가? 구약이죠? 레이기, 그죠? 구약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보면요, 상당히 색채나 이런 게 좀 다르죠. 그죠? 우리 고전주의 그림하고, 그죠? 세부 묘사도 그렇고. 단순히 리얼리즘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그린 거 좀 약간 다른 분위기의 약간 좀 거칠다고 할 수도 있고 야생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요 사람 그림 보면 좀 더 잘 드러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요 사람입니다. 헌트보단 더 유명한 게 이 사람입니다. 존 에버렛 밀레이. 그래서 요거는 찾아봤는데요. 요게 S는 묵음이라서 그냥 발음을 밀레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마 그 조상이 프랑스나 이쪽 계열에서 온 사람 같은데요. 이 사람은 이게 전형적으로 영국 사람들 대머리가 이런 대머리가 많은데, 그러니까 11세에 왕립 아카데미에 입학한 최연소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동물의 왕국이에요. 존 러스킨 아까 나왔잖아요. 이런 그 당시 그 대표적인 지식인 의 부인과 결혼했어요. 근데 전을 제가 가르쳤잖아요. 이게 부인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죠, 이게. 그죠? 부인과 결혼했어요, 부인과. 부인이, 저기 남편이 있는데, 저절로 결혼한 거예요. 이게 원래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성립하냐. 이게 성립이 된 거야, 나중에, 근데.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게, 이 러스킨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지식인인데, 이게 좀 괴짜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공고가 나냐면, 러스킨과의 원래 결혼은 무효였다라고 공고가 났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이 성립한다. 이 사람과 이 부인과. 근데 왜 그러냐? 이 러스킨이 전 부인과 부부관계를 안 했대요, 한 번도. 결혼하고서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증명됐는지 어쨌든 자기들끼리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인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 부인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부인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사실 부인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안 했대요, 러스킨이. 근데 그건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알 수 없는데. 성에서였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성서에서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러스킨이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데, 어쨌든 결혼은 했는데, 결혼식까지 했겠지, 당연히, 그죠? 결혼식까지 했을 거고. 근데, 부부관계를 안 한 거로 나중에 그렇게 어쨌든 판결이 돼서, 원래 혼인이 아니었다. 결혼, 원래 혼인 신고가 무효가 돼서, 그냥 원래 처녀가 됐다. 그냥 원래 처녀였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 밀레이랑 결혼하는 게 문제가 없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부인과 결혼하는.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소설이 있었죠. 내 아내가 결혼했다. 뭐 그런 소설인 거 있었죠. 내 아내가 결혼했다. 그죠? 이게 뭐 그런 된 거예요. 오늘 최근에도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성애자여가지고 뭐 부부관계 같은 경우 안 하고 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좀 희한한데 어쨌든 여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스킨도 여기 이제 얽혀있고, 그래서 그런 스캔들이었죠. 어쨌든 근데 당대에는 꽤 유명한 스캔들이었겠죠. 이 러스킨도 유명한 지식인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죠? 뭐 이 사람도 이제 화가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제 완전 까십거리에 뭐 엄청 대중들이 막 왁자지껄 하는 그런 일이었겠죠. 형이면 자기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기를 받았죠. 남작인가? 아마 이 사람이 남작 받았을 거예요.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세인트폴 대성당에 안장되는 어쨌든 그 당시 나름 꽤 인기 있는 화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명한 화가들은 여기에 안장되지 못하고 당대에 나름 그죠? 그 좀 유명하고 인기를 끌었고 또 좀 기독교적인 그죠? 그런 면이 있어야 아무래도 안장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도요. 지금 이 그림도 이 밀레이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스토리가 아시죠?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다. 그죠? 노아의 방주에서 왜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가 이제 계속 비가 오다가 비둘기 날려가지고 몇 번을 날렸다. 두 번은 그냥 왔는데 세 번째 가지를 물고 그게 이제 물이 빠졌다. 물이 빠져서 이제 나가도 되겠다. 그죠? 나가도 되냐 해가지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이제 이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를 이렇게 물고 온 거잖아요. 그죠? 물고 와서 여기 이제 둘이 소녀 같은데 이게 그 노아의 두 며느리래요. 노아의 며느리 두 명이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를 안고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그런 성당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간 그림이겠죠. 그죠?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어쨌든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영국이 진정한 신앙으로 그러니까 영국의 그 성공회를 벗어나서 다시 돌아온다고 그런 의미로 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든지.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유명한 그림이 사실 요 그림이에요. 요게 이제 당시에 요것도 그러니까 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술적 관점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으로 많은 그 스캔들과 뭐 어떤 소동 내지는 뭐 어떤 그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낸 이야기거리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 그림도 그랬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 그림도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던 라파엘 전파. 사실 그렇잖아요. 7명이 모여서 뭐술 먹고서 야 우리 뭐 같이 하자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그래서 라파엘 전파의 형제단을 널리 알리게 된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전시되면서 뭐 사람들한테 친숙한 주제기도 하고 그죠?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그런 주제가 들어가 있죠.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익숙하니까 이 기독교적인 아직 전통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부모님 집에 있는 예수로예요. 이것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의 어린 시절을 그린 그림이 몇 개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래서 그건 찾아놨습니다. 하나, 요거. 그죠? 예전에 기억나지? 그죠? 조르주 라트로이, 그죠? 바로크 시대 로렌 공국 출신의 바로크 화가가 그린 이 촛불의 화가, 그죠? 촛불 가지고 왜 마리아 막달레나가 참회하는 거, 그죠? 해골 놓고 참회하고 그런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 예수의 어린 예수. 와 이제 자기 아버지 목수 요셉을 그린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런 옛날에 우리 배웠던 그림입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이거 촛불 가지고 촛불에 이런 그래서 어린 시절 예수를 그린 건데 여기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는 어린 시절 예수 또 어린 시절 마리아도 나오면서 좀 이따가 그래서 먼저 이제 어린 시절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거 뭐겠습니까? 먼저 이게 지금 목수 자기 이제 요셉 아버지인데 전형적인 영국 사람 대머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벌써 그렇잖아요. 전형적인 영국인 대머리에서 야 이게 자기들도 영국 사람이지만 이게 좀 그랬겠냐. 그죠? 이게 저쪽 그 중동 사람인데 이게 왜 영국 사람처럼 그려놨냐 이게 예수 아버지를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그것부터 해가지고 그죠? 이게 전형적인 영국 구조가 아니에요. 얼굴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린 예수가 아버지가 이제 작업장 아니에요. 그죠? 목수니까 작업장에서 이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 이제 예수가 옆에 있다가 다친 거죠. 못에 찔린 거예요. 손바닥을. 다 상징하는 거죠. 그죠? 못에 찔린 거고 그 할머니가 요걸 뽑아준 거예요. 못을. 그래서 예수 손에 박힌 못을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피가 나잖아요. 그죠? 손바닥. 이게 나중에 있을 그 순환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순환을 미리 암시하는 거고. 그래서 이 피가 또 발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상징성이, 그죠? 나중에 발에도 이제 못이 박히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징성. 근데 어쨌든 애는 참 귀엽게 그렸어요. 그죠? 아이는 귀엽게 그렸는데. 근데 일단 이게 이제 크게 논란이 된 게 이건 이제 예수 이제 그 할머니고 마리아 이제 이 마리아가 너무 허접하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호평이었어요. 찰스 디킨스가 또 그 당시 유명한 작가 아니에요. 이제 소설가로서 그죠? 스크루지 영감 그 소설 쓰고 유명한 작가고 글을 많이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이 이게 안 된다. 이게 성모가 빈민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 또 신앙심이 있었나 봐요. 찰스 디킨스가. 그러니까 이 성모가 그 당시에 흔한 그 빈민들의 여성 그죠? 옷도 제대로 없는 천조가리 두르고 있는 그런 이제 빈민에 좀 말랐잖아요. 그죠? 성모가 이걸 고결하거나 우아하지가 않고 너무 빈민의 이 주름살에 특히 주름살 때문에 성모의 이마의 주름살 그죠? 주름살에 이게 너무 이 손가락의 주름살에 너무 이게 빈민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이 그림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야 그래 어떤데 해가지고 유명세를 더하게 된 겁니다. 그런 악평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누구겠어요? 이 정도는 아직. 그렇죠.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 지금 다쳐가지고 물을 뜨고 있잖아요. 물.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한테. 물을 떠와서 세례를 주는, 자기 보면서, 그죠? 세례자 요한. 그래서 물을 떠오고 있는 세례자 요한을 그린 거고요. 뒤에 비둘기가 성령이 있는 거고. 저 밖에 이제 양들이. 그죠? 양들, 구원해야 될 양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이야기거리가 많은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때문에 이제 이 라파엘 전파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이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찰스 디킨스의 혹평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상징성이 좀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예수 어린 시절 그림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라파엘 전파에 우리 한번 봤었죠. 그래서 시간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 너무 시간 너무 지났네. 좀 이제 꺼도 되겠죠? 잠깐. 네. 추워요. 네. 너무 덥고 추워 너무 추워. 여기 좀 내려가긴 했을 거예요. 제일 세게 틀어놨어.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저쪽에 앉아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보시던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 라파엘 전파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항상 나오는 오피리아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피리아는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햄릿 그 유명한 햄릿에 나오는 햄릿의 연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연못에 빠져서 죽는 이제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가장 유명한 그런 그림이죠, 이게. 이것도 벌써 근데 배경이 벌써 중세적인 거예요. 중세 이거 햄릿이라는 게 그 덴마크 왕자와 얽힌 그런 이야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를 그래도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오피리아가 많이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그러니까 저 19세기 중후반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미지에 남아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 햄릿. 그래서 덴마크 왕자 햄릿과 오피리아 이야기. 햄릿은 이제 줄거리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게 19세기 요 시대의 영향 때문에, 이 시대의 영향 때문에, 세익스피어 그러면 뭐 불멸의 뭐 작품 얘기하지만, 사실 본질은 그 당시에 그 막장 드라마를 했습니다. 그죠?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이거 다 내용이. 그 당시 그걸 올리고, 인기를 끌고, 계속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이 당연히 엄청 막장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햄릿 내용도 이것도, 그런 인간의 본성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막장 드라마의 동물의 왕국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있었는데 햄릿 자기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기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죠? 죽이고 배에 물려 죽게 하고 자기 엄마를 뺏어서 결혼해. 얘는 완전 동물의 왕국이죠. 동물의 왕국. 그리고 이제 근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이제 사고사로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비밀리에 죽였으니까 그죠? 자기 이제 삼촌이 왕이 된 건데 왕이 되고 근데 어느 날 꿈에 자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 원한을 풀어달라. 근데 이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확신을. 그 확신하고 자기 삼촌을 대대로 죽일 수도 없는 거고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햄릿이 우유부단한 인물로 나와요. 항상 우유부단한 인물의 대명사로 나오는데 아니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꿈을 어떻게 믿어. 꿈을 유령 꿈도 아니고 유령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 거를 내가 너 억울하게 죽었다 그걸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햄릿이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과연 어쩐가 저쩐가를 밝히기 위해서 자기가 미친 척을 해요. 미치광이 행동,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햄릿이 이제 갑자기 미치광이 행동 있어요. 햄릿이 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꾸며내서 야, 내가 좀 미친 짓 해가지고 그럼 좀 허점이 보일 테니까 이제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미치광이 행동을 하니까. 그동안 멀쩡한 연인이었는데 결혼할 것까지 생각했던 연인이었는데 오피리아는 이제 오피리아의 아버지는 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상의 딸하고 이제 왕자랑 이제 서로 이제 좋아했던 거죠. 오피리아 아버지는 재상이었는데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그 오피리아한테도 제대로 행동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들통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오피리아한테도 갑자기 이전에는 없던 행동, 너 나 미쳤고 말이야, 이 쓰레기 이거 어쩌고 하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막 비하하고, 수녀나 가라. 사실 수녀에 간다는 건 이건 이제 인생 말 그대로 페인인데, 그 당시는, 그죠? 잘 나가는 귀족의 그 젊은 여성이 무슨 수녀원에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비하를 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다가 커튼 뒤에서 자기가 오피리아랑 이제 하는 걸 누가 엿드는 것 같다는 생각에 엿드는 걸 일단 눈치채고서 커튼을 팍 찌릅니다. 찌르는데 그게 자신의 그 삼촌이 아니라 오피리아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햄릿이 오인해서 죽인 거죠. 커튼을 푹 찔렀는데 오피리아의 아버지가 딱 그걸 엿듣고 있다가 이제 그 죽은 거죠. 그죠? 아필리아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그 오피리아 입장에서는 이 멀쩡한 자기가 좋아하던 그 햄릿이 갑자기 미치가 됐고 나한테도 막 험하게 하고 게다가 자기 아버지까지 뭐 일부러 죽인 건 아니지만 사고로 죽였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실성한 거죠. 오피리아는 이제 정신 나간 거예요. 여자애는 정신이 나가서 그 이후로는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면서 꽃으로 화환만들이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제 미쳐가지고 그죠? 이제 그 햄릿의 연인이 미쳐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꽃 따고 꽃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나무까지 걸어놓고 또 만들어서 이 나무까지 걸어놓고 그리고 노래만 부르면 돌아다니는 거. 물론 노래는 찬송가라고 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입이 벌려있는 게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누워서도 물에 빠져서도.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오피리아는 개울에 드리워진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가지가 부러져서 물속에 빠진다. 물은 뭐 그냥 깊지 않은 개울이었는데요. 하지만 오피리아는 자신의 위험을 잊은 채 이제 정신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노래 부르다가 툭 빠졌는데 그냥 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쓴 것처럼 그녀의 옷 때문에 일시적으로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옷이 이제 이 당시 이런 옷이니까 부에서 처음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그죠? 풍 빠졌지만 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그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물속에 넣어서도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에 묘사된 장면입니다. 그녀는 옷 때문에 일시적 떠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옷이 무거워지면서 개울 속 진흙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제 그런 장면을 이렇게 오피리아라고 해서 이제 그린 장면입니다. 이렇게 딱 대충 그렇게 해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죠? 그 그림입니다. 그 라파엘 전파의 가장 유명한 그림. 좀 세부 묘사하면 이렇게 된 거죠. 세부적인 묘사를 한 그림. 뭐 이런 그림, 그것들도 다 상징성이 있는데, 뭐 그냥 그렇고요. 어쨌든 이거를 근데 그냥 그릴 수가 없고, 당연히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 근데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도 이것도 이제 또 동물의 왕국이 돼요, 또 이게. 그래서 모델은, 당시 22세의 엘리자베스 시달이라는 이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 작가 밀레이는 시달이 옷을 입은 채로 이제 이게 욕조에 누운 채로 이렇게 그죠? 욕조에 눕도록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욕조에 딱 물을 잠겨놓고 그래서 욕조 옆에서 그렸는데 당연히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라 석유 램프를 켜두었지만 연료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집중하니까 연료가 이제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델은 계속 누워 있는 거고 물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 그죠? 결국에는 잘 모르잖아요. 점점 조금씩 차가워지면은 그죠? 나중에는 이제 이 시달이 심한 감기에 걸려서 치료비로 뭐 거의 뭐 한 1, 2년 그 노동자 월급에 해당하는 걸 이제 지불했다는 그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 유명한 또 저게 됐어요. 또 그 당시 이런 이야기거리 막 된 겁니다. 대중적으로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 모델도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사실 모델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늘씬하고 뭐 그랬는데요. 이제 이 모델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이런 떡밥을 좋아하는 사람이 살바도르 달리죠. 이 기억나시죠? 네? 살바도르 달리 예전에 그죠 밀레이 그죠 만종이라고 하는 그죠 삼종기도 그거를 또 나중에 막 하고 이 초연실 작가 살바도르 달리도 이 오피리아를 극찬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또 초현실주의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죠? 오피리아가 아까 그 그림을 오마주하는 이런 그림을 나중에 그렸습니다. 아래쪽에 사람 얼굴이죠. 이제 얼굴이죠. 얼굴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오피리아 얼굴 그죠? 저기 몸이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 그림이 오피리아라는 그림이 이게 이제 반복돼서 그려져요, 계속. 반복돼서 그려진다는 거는 그 당시 19세기 후반에 햄릿의 인기가 최고로 달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19세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햄릿의 막 이야기에 빠져들고 하면서, 인도를 다줘도 세익스피어를 바꿀 수 없다는 말 나온 게, 그때 그 대중적인 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느냐? 그 전에는 그냥 뭐 남아있던 그냥 작가였을 뿐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도 다 막장 드라마고 막 그래요. 사실 다,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명의 유명한 라파엘 전파의 작가가 이 사람입니다.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벌써 단테라는 이름을 이 사람이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사파가 시인, 번역가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신곡 알잖아요. 그죠? 단테의 신곡. 그죠? 단테의 신곡, 그 단테를 존경해서 단테 시를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넣은 거야. 일부러 자기 앞에다가 단테가 버려지더라고. 스스로 단테라는 이름을 앞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 전파 중에서 가장 중세주의적이었으며 후기에는 주로 여성의 이미지를 관조로 그렸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단테. 근데 그래서 그 가브리엘 로제티의 그림 중에 유명한 미술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미술사에는 요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요게 그 라파엘 전파의 그 분위기를 가장 잘 그려낸다.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왜 라파엘 전파인지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파엘로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딱 그림이 좀 허접하죠. 그죠? 지금 그죠? 19세기 한참 우리 리얼리즘이나 낭만주의 미술, 화려한 미술들이 막 발전을 했는데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게 소박한 거예요. 그죠? 소박하고 좀 순수하고 여기 쓴 것처럼 라파엘로 이전 그 지오토, 그죠? 조토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조토의 그림과 유사한 분위기예요. 그죠? 분위기가, 그죠? 이렇게 뭐 뒤에 이렇게, 그죠? 요것도 쓴 것도 그렇고, 좀 유사한 색채도 그렇고, 그죠? 저 소박함과 이런 어떤 종교적인 내용도 그렇고, 그죠? 분위기가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라파엘 전파, 라파엘 이전의 순수했던 이탈리아 미술, 그래서 돌아가자라는 그 분위기가 잘 드러난 그래서 미술사 책에는 요 그림이 항상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수태고지예요. 수태고지는 뭔지 아시죠? 그죠? 수태고지. 그래서 주님의 여정을 보라라는 수태고지. 그러니까 미카엘이 아니라 우리가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느님의 그 아이를 그 잉태했음을 알리는 그죠? 그런 그림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당시는 모델이 있어야 그리니까 모델이 없으니까 이 모델은 로제티 자기 여동생이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팔이는 약간 남성스럽죠, 그죠? 이게, 그죠? 야, 너라도 서라 해가지고 이 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남자의 형태입니다, 그죠? 대충 이것이, 그죠? 나고 좀 발이 좀 붕 떠 있고, 그죠? 그래서 좀 오늘날 보기에는 조금 허접한데 약간 그 중세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중세와 그 르네상스 그 사이의 라팔로 이전의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 내용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죠? 내용적으로도 그런 거고 해서 요게 라파엘 전파를 특징을 잘 나타내는 그 라파엘로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그건 뭡니까? 이거는 전체하고 좀 안 그죠? 안 어울리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 상징성이 있다 그러는데 요게 뭐 백합하고 뭐 그런 그 기독교적인 상징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예수의 피를 얘기한다고 하기도 하고 얼핏 봤는데 자세히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요거. 네. 저 순교, 그죠?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 걸 의미한다고. 백합이 있고, 그죠? 비둘기가 성령이 와 있고. 근데 천사가 좀 단발머리 좀 이상하죠. 확실히 좀 이상해. 남성물 모델을 써서 그런가, 그죠? 자, 그래서 요게, 근데 어쨌든 이 얼굴 형태나 이런 게 이 디오토 그림하고 비슷해요, 좀, 그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막 그린 것까지 아니고 모델을 그대로 그린 것다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린 그림이 또 이제 요겁니다. 소비도 비슷한. 요것도 벌써 좀, 그죠? 빨간 술을 놓고 있잖아요, 그죠? 이 술을 놓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성모 마리아의 소녀 시절 정말 유일한 그림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그 어린 시절을 그린 그러니까 이게 성모 마리아고 이 마리아 엄마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 밖에서 포도나무가 기독교에서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죠? 포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죠? 그 당시에 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밖에서 이제 성모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이 포도나무를 다듬고 있고 비둘기가 성령이 와 있고. 근데 이 천사가 좀 허접하죠. 이것도 이제 아까 자기 남동생을 모델로 한 거야. 남동생하고 똑같죠. 그죠? 이거, 그죠? 그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이게 좀 허접해요. 그죠? 좀 오늘날 말로 허접한 거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고, 좀 순진하고 소박한 거고, 소박하고 허접한 천사가 와 있는데, 좀 이게, 그죠? 모델이 좀 허접합니다. 근데 벌써 이 색채 구성이나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것도 우리 어떤 그 라파엘로 이전의 마사초 기억나 그런 분위기가 유사해요, 그죠? 이 그림이 이제 상세히 크게 확대는 안 했지만은요 대충 요 마사초의 그림과 유사한 그런 그 색채 구성이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로제티의 그림은
그러니까 특히 그 라파엘 전파의 그 정신, 처음 출발했던 그 정신을 좀 잘 보여주는 그런 화풍 자체에서 잘 드러나는 라파엘로 이전의 사람들, 마사초나 그 지오토의 이런 그런 화풍을 좀 이어받은 그런 게 이제 잘 드러나는 두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미술사에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유명해진 그림은 그것보다는 이제 이 시달과의 그런 관계 이후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또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시달이라는 그런 그 모델이에요. 딱 봐도 벌써 목도 길고 길쭉길쭉하게 생겼죠 벌써, 그죠? 이 여성이, 그죠? 남아있는 사진인데요. 그 시달은 아까 처음에는 그 어디 갔지? 여기 먼저 보시면요. 여기 안 썼구나. 그러니까 이 예? 아까 저기 오피리아의 모델이에요. 오피리아. 아니, 모리스랑 결혼한 모델이랑 또 아까 제 로제틴가 네, 또 그래서 완전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시달은 이제 밀레이가 발견했어요. 시달은 그냥 그 가방 파는 그 판매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른바 하급 계층이죠. 하급 계층에 가방 파는 판매원이었는데 이제 완전 말 그대로 모델 핏으로 헐칠하니까 모델 일 좀 해보지 않으려냐 해가지고 이제 이 밀레이가 자기 모델로 써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그 단테 로제티가 헉 해가지고 달겨든 거예요. 야, 아주 엄청 이쁘다 해가지고 달겨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시다를 처음에는, 그래서 밀레이가 이제 점원이었던 시다를 픽업해가지고 모델로 쓰고 자기 친구들, 그죠? 친구 헌트나 이렇게 모델, 주변 작가들의 모델 역할을 이제 한 겁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그런데 로제티가 이제 그걸 발견하고서 로제티가 이제 관계를 맺은 거죠. 다 가로채가지고 관계를 맺은 후에 그의 전속 모델이자 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제티는 완전히 처음에는 그 시다를 자신의 그 베아트리체 아세요? 베아트리체? 그죠? 이 단테가 신곡에 나오잖아요. 그죠? 단테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웃겨요. 11살에 봤는데, 11살에. 11살에 이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을 딱 한 번 보고서 11살에 이제 사랑에 빠진 거지. 빠져가지고. 그 평생, 그 여자는 걔밖에 몰랐던 거야. 단테가. 그죠? 근데 이제 이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이, 물론 실존 여성입니다. 그 당시 일찍 죽었으니까요. 이건 뭐 단테 소설 쓰인 게 13세기인가 뭐 그러니까. 그죠? 언제입니까? 그죠? 1200년대인가? 그러니까 그 24세의 요절한 그 베아트리체. 그죠? 한 번 보고 사랑에 빠진 그 베아트리체를 내가 드디어 찾았다, 만났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로제티는 자기가 단테를 존경하고 단테적인 삶을 동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베아트리체라고 하면서 이 베아트리체라고 생각을 하고 베아트리체를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시다를 놓고서요. 이 그림은 뭐 제가 따로 소개 안 했지만은요, 많이 그립니다. 근데 하지만 시달은 우울하고 병약한 체질이었는데 로제티가 여러 이유로 결혼을 미루면서 더 심해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젊을 때는 막 친하고 어쩌고 했는데, 로제티가 워낙 이제 바람기가 심해서 이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불같이 뭐 좋아해도 몇 년 지나면 시들어져가지고 다른 모델들하고 막 이제, 그죠?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 하고가 되니까, 그죠? 이제 이 여성이 실망하고 이제 떠났다가 이제 그 당시 결핵이 많았죠. 그죠? 결핵이 심해지면서 요양을 떠났는데, 나중에 로제티가 찾아와서 이제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애도 이제 2번 사산을 하고서,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으니까요. 그 진통제가 이게 아편이에요. 아편을 갈아 넣은 약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결핵이 심하고 기침이 심하고 이러니까 아편을 많이 먹다가 이제 32살에 죽게 됩니다. 일찍 죽죠, 이 모델은. 그래서 어쨌든 이 모델은 그 아까 오피리아의 모델로도 유명하고, 오피리아의 누워서 감기 걸렸다, 그죠? 욕조에 누워있다가 감기 걸렸다는 그 썰로도 유명하고, 이렇게 로제티의 연인이자 모델이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로제티가 자기 그래도 부인이 죽은 거니까요. 젊을 때 죽었지만 죽은 다음에 이 이제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 요걸 그립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베아트리체에서 베아트리체가 절명하는,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베아트리체가 죽는 장면을, 물론 이게 시달입니다. 시달, 아까 나왔던 그 시달을 모델로 그린 겁니다. 죽은 이후에.
시달이 죽은 이후에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황홀경이나 영적 변화에 빠져든 듯한 모습이죠. 죽는 것보다는요, 그죠? 그리고 저 뒤에는 이제 이게 저승에 있는 베아트리체와 단테 이렇게 그죠? 이미 그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죠? 베아트리체와 단테를 그렸고 시다를 모델로 그린. 그래서 요 그림도 이제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요 그림하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그림이 이제 요거 말고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 그림이 또 많이 나와요. 페르세포네라고. 좀 보신 것 같죠? 요 그림이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까 그런 영화인데요. 윌리엄 모리스의 부인인 제인 모리스네. 이게 동물의 왕국이야, 이게 완전히. 근데 죽은 시달과 좀 닮은 면이 있죠, 그죠? 그 당시 이런 게 그 모델들, 미술, 그 화가들이 좋아했던 모델이었나 봐요. 빼빼 말라가지고, 길쭉길쭉하고, 그죠? 약간 얼굴은 좀 약간 그 웃는 귀염상보다는 약간 그 차가운 그런 면이 있는. 그래서 이런 그림. 그래서 시달이 죽은 후에 로제티는 이게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다가 윌리엄 모리스의 모델이었다가 부인된 제인 모리스를 만나게 되고 둘이 이제 뭐 불륜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윌리엄 모리스는 이게 사회 운동가로서 이 집안을 별로 보살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도 알았어요. 실제로 알았는데도 그 관계 안 하고 나름 그 자유주의적이었나 보죠. 그죠? 그래서 부인 새로 사랑을 찾는 거고 난 내일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운동하고 공장 돌리고 한다고. 사회주의 운동하고. 그래서 어쨌든 또 그런 면에서 또 이제 그 한편으로는 방치된 면도 있겠죠. 부인은 그죠? 모리스가 뭐 특별히 보살펴주지 않고 그래서 이 제인 모리스 이 로제티를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관계를 맺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니까 또 이제 이 제인 모리스는 또 그 친구하고 또 이제 관계를 또 맺고 그죠? 이렇게 완전 동물의 왕국입니다 거기. 다들 지식인들인데 그래요 완전히. 자 그런데 어쨌든 로제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일찍 죽는 거죠. 로제티도 일찍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그림이 왜 유명하냐면은요. 이제 이 그림이 이 페르세포네인데 페르세포네가 그 하데스의 부인이에요. 하데스.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는 그 염라대왕이잖아요. 지하 하데스. 염라대왕의 부인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원래는 작물 생장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작물을 자라게 하는 그 여신인데 그 땅 위에 있었는데 염라대왕이 너무 이제 이뻐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속여서 성류를 먹입니다. 이게 성류예요. 성류를 먹이는데 이게 뭐 그 당시 룰은 지하 세계 음식을 먹었으니까 얘는 지상으로 다시 갈 수가 없다. 먹었으니까 한번 맛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 몇 개 먹었냐? 4개 먹었다 해서 그럼 4달은 지하세계에 있고 8달은 지상에 머물러 이런 식의 이제 이게 다 이제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결국 하데스의 부인이 됐지만 그러니까 4달 동안은 그 지옥세계에 있고 8달 동안은 이제 지상에 올라와서 식물들의 생장을 돕고 뭐 근데 그런 뭐 설화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왜 그랬느냐? 바로 그거예요. 로제티가 자신의 연인이 지금 모리스의 부인인데 모리스의 부인이 이런 식으로 그죠? 4달은 저쪽 그죠? 그 부인으로 저쪽에 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8달은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완전 동물의 왕국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림도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 그림을 뭐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당대 이제 많이 팔린 거죠 나름. 자 그래서요 이 정도 보시겠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되나 요거까지 여기까지 쫙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건 책에 나왔던 사람은 이제 3명이고요. 그런 식으로 라파엘 전파 대충 분위기는 아시겠죠, 그죠? 결국 다 이것도 이제 주제는 다 그 그리스 여신 이런 거 아니에요? 고대 신화나 그죠? 중세 뭐 셰익스피어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라파엘 전파는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걸 놓고도 다 라파엘 전파라 그랬어요. 이런 그림을 놓고도 라파엘 전파하고 그 스타일과 주제를 수용해서 그림을 그린 뭐 이름도 좀 특이합니다. 워터하우스. 그죠? 물로 지은 집. 그런데 인기가 좋아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몇 년 전에도 이 특별전을 따로 했어요. 막 이 사람 특별전. 인기가 좋은 게 이제 그런 만한 그림을 그린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그렸다는 거예요. 인기가 좋은 거죠 나름.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 19세기 그 후반에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까지 빅토리아 시대의 나름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어떤 이미지, 그런 스토리, 그런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또 독보적인 분위기예요, 그죠? 과거 회귀적인. 그래서 이런 그 신화 이야기들, 그죠? 이게 지금 판도라 하면 많이 나오는 이미지예요. 우리 판도라가 뭔지 아시죠? 판도라.
그죠? 판도라. 그죠? 이 판도라가 판이 이제 어리란 뜻이고, 그죠? 판도라. 이제 주다. 그죠? 그래서 모든 선물을 다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지금 판도라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는 거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연기 뭐가. 그죠? 여기 온갖 불행들이. 그죠? 판도라가 뭔지 아시죠? 네. 그죠? 그리스 신화에서 왜 그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치니까 이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왜냐면 인간들도 이제 혼을 내줘야 됐다네요. 인간들도. 그래서 인간한테 원래 여성이 없었는데 최초의 여성을 만든 겁니다. 최초의 인간 여성을 만든 게 그게 판도라예요. 그 판도라가 어쨌든 그리스 신화에서는 최초의 여성입니다. 최초의 여성. 최초의 여성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내가 모든 선물을 다 줄게. 다 담은 원래는 항아리예요. 항아리. 근데 이거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오늘날 상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옛날에는 상자가 없었겠죠. 항아리였겠죠. 그죠? 그 토기로 만든 항아리를 주면서 지상에 내려보낸다. 그래서 판도라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스와 결혼하고 살다가 호기심을 견디지 못해서 막 병이 나고 난리가 나요. 저걸 열어봐야 돼. 저기 뭐가 들었을까? 모든 게 다 들었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항아리를 여는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 온갖, 그죠? 인간의 모든 재앙과 불행이 다 빠져나오고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판도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다 닫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희망만이 남아있었다는 뭐 그런 설화입니다. 그죠? 다들 아시죠? 그죠? 판도라.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이런 식의 고대 설화를 이렇게 젊은 여성,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렸잖아요. 판도라도. 또 마찬가지로 이 이너도 이것도 유명한 거예요. 이너라고 치면 이게 딱 이미지가 딱 나와요. 그죠? 이너. 이너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이너 공주가 아니라 이너입니다. 이너. 그 당시 이너 전설 속에 이너를 이렇게 그린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고요. 또 이런 그림도 그죠? 요정들이죠. 님프들. 요정들을 그린 그림. 이것도 뭐 고대 설화 그 힐라스가 그 헤라클레스의 그 제자인데 이제 물을 들어갔다가 물의 요정들이 이제 얘한테 반해가지고 얘를 물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뭐 죽은 건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그 요정들이 이제 물을 꼬시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이제 젊은 여성들이고 이 뭡니까? 이제 완전히 이건 저 걸그룹이 된 거죠. 걸그룹. 그죠? 이게 그죠? 이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 솔로라고 하면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 솔로면은 이거 이제 걸그룹. 그죠? 이 젊은 여성들 이제 잘 팔린 거지. 그 당시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죠? 예, 돈 많은 이제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예쁘냐. 잘 팔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왜 실었냐면 이게 왜 우리가 2018년에 미투 운동이 있었어요. 그죠? 코로나 직전에 이 미투 운동의 영향 때문에 이 그림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붙여있다. 이게 너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그렸다. 사실 님프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성 그래가지고 맨체스터 미술관에서 이 그림이 지금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큐레이터가 이 그림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잠시 철거했는데 맨체스터 의회가 다시 그 원상 회복해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게 무슨 성적 대상 아니야 이거 예술 작품이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걸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있던 그림이라서 실어놨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여성을 그 상당히 그 성적으로 이렇게 그린 게 이게 잘 팔았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자, 그다음 이런 그림도 이거 저도 님프는 다 비슷하죠. 그죠? 이것도 그죠? 이것도 님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님프.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었어요. 기억하세요, 이거? 그죠? 유리 거울의 발명에서 왜 나르시스, 그죠? 나르시스 얘기하면서 거울, 유리 거울 발명 얘기할 때 나왔었잖아요, 그죠? 유리 거울 여기. 그죠? 거울에 비친 여기 나왔어요. 그죠? 네. 우리 자신의 모습과 처음으로 맞아 투명한 유리 거울. 근데 이제 나르시시즘의 문화라 그럽니다. 그죠? 자기 도취에 빠진 문화. 이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워터하우스인데요. 오늘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말면 되겠다. 여기. 그죠?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으려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 요게 이제 이게 이제 님프가 에코입니다. 에코가 오늘 메아리 아니에요. 메아리. 그죠? 그래서 에코는 헤라가 제우스의 정부인 아니에요. 그죠? 그 제우스 신의 정실 부인인데 헤라의 저주로 다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가장 끝말만 반복할 수 있는 저주를 받은 님프. 그래서 에코는 맨 끝말만 메아리잖아요. 그죠? 헤라 그러면 헤라 이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이것도, 이게 사실 이 설화 만드는 인간들도 이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가 엄청 바람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막 이 인간 여자랑 뭐 그저 성관계하고 또 다른 뭐 여신 막 뺏어서 막 지가 몸 변신해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이 부인이 헤라가 그걸 잡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어디 야 그럼 막 잡으러 가는데 왜 헤라가 자기 혼자가 있지 않잖아요. 헤라도 그래도 제우스 부인이니까 자기 주변에 이 여종들 내지 한마디로 여 님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말이 많아가지고 원래 말이 많아서 계속 뭐 말했다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수다를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헤라는 지금 빨리 저거 좀 불륜 현장 잡으러 가야 되는데 옆에서 이게 사모님 이거 저거 막 얘기를 계속 알았어 계속 얘기하다가 가면 놓치고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제 헤라가 화가 나가지고 네 말 다 너 말하지 마 해가지고 이게 그거야. 너 말하지 마. 너 남이 한 말 끝에 말만 반복해 해가지고 저주되는 거야 이게. 자기가 그 불륜 현장 습격하다 이거 얘 때문에 맨날 못해가지고 그 말 들어주다가 워낙 수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웃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기 말은 못하고 너는 남의 말 끝에 말만 해가지고 남의 한 말 끝 말만 반복하는 그래서 엘코가 된 겁니다. 엘코. 참 전설도 저 신화도 희한하게 지었어요. 별의별.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에코 님프가 나르시스가 엄청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스에 반해가지고 그를 쫓아다니지만 자신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한 말만 반복하는 거니까 너 왜 왔냐? 왜 왔냐? 이것만 반복하는 거니까 못하고 계속 그냥 끙끙하고 쫓아만 다니다가 마지막에 그 최후를 지켜보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죠? 최후를 지켜보고 빠져 죽잖아요. 죽고서 결국 쇠약해져서 이제 사라지고 소리만 남게 돼서 이제 에코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뭐 전설입니다. 어쨌든 뭐 좀 그래요. 옛날 전설들이. 하긴 맞기는 맞아요. 또 그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급해 죽겠는데 계속 말 걸어가지고 뭘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시간이 지금 다 됐나? 이게 지금 워터하우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작품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죠? 사진 같죠, 처음에. 그죠? 저도 사진자. 제가 이거 처음 본 거는 다른 데서 봤어요. 이 사람 작품이 아니라 예전에 히피 이런 거를 찾다가 히피면서 또 얼핏 이미지가 뜨더라고. 이게 약간 히피들하고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히피들 머리 기르고 이제 마약 잠깐 지나가는 거 잠깐 보고 이거 사진인 거 아니? 저 정말 특히 이거 보면 사진인 것 같아요. 이런 거. 그죠? 그죠? 어쨌든 가장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워터하우스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고 대단하죠, 그죠? 이 자수를 놓은 거랑 물이랑 대단한 이런 샬롯의 여인이란 이런 그 워터하우스의 대표작입니다. 가장. 그죠? 뭐 어떤 그림보다 잘 그린 그림. 오늘은 일단 요 정도까지 하시고요. 요 얘기 다음 이어지니까 여기 이어진 얘기 좀 많습니다. 요거랑 요런 오피리아 또 아까 또 나옵니다. 그죠? 오피리아들. 그래서 오피리아들이 이렇게 인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오피리아인데 좀 다르죠. 요거 좀 특이하죠. 그죠? 이게 아카데미 전통으로 그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하고 요런 그 당시 시대상과 문화적인 이야기 마무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얘기는 마무리 얘기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